만만치 않은 또 논평까지 저희들 진짜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도 다들 그러시죠? 네, 아주 오늘 발표하신 선생님들 다들 이 한국불교, 조선불교 쪽 역사나 철학 쪽에서 정말 아무튼 사계 권위자들이 다 모이셔서 이렇게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내용이 정말 부실하고, 그리고 또 논평하신 분들도 어떤 신진자들도 많이 발표를 하셔서 굉장히 한국 불교학의 어떤 학문적 수준 이런 것을 좀 가늠하게해주는 좋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조은수라고 하고요. 철학과에서 저는 한국 동아시아 불교 전반 공부를 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좀 넓게 공부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또 제가 지지난 불교학 연구회 회장을 맡은 적도 있고, 그래서 아마 오늘 제가 종합토론 사례를 보게 된 것 같습니다. 토론을 어떤 식으로 이어갈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오늘 아시다시피 지금 플래카드에 나와 있는 주제는 중홍조에 관한 문제하고 또 오대산 북대에 대한 그런 어떤 전반적인 고찰, 이런 것이 두 가지가 좀 어떻게 보면 별로 관련이 없는 주제가 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식으로 묶어서 제가 좀 토론을 좀 흥미 있게 해볼까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요. 일단 어떤 분들은 오늘 오전부터 이렇게 물론 다 오신 분들 계시지만은 중간에 오신 분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그냥 오늘 발표 6번 하신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 첫 번부터 네 번째까지는 우리 이제 조계종 중홍조의 문제와 좀 관련을 시키셔서, 근데 네 분 발표자분들이 전부 다 중홍조 문제 자체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기본적으로 나홍해근이 어떤 중홍조의 문제 내지는 보통술에서 가지는 위치,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면서 보 스님과 비교하는 그런 논문을 첫 번째 정영식 선생님께서 해주셨고, 두 번째는 우리 이병우 선생님께서 나홍이 이제 원나라에 가서 모도 원나라에 갔는데 거기서 어떤 행적 내지는 그런 차이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나홍의 중심을 두고 이렇게 발표를 하셨고요. 세 번째 이철환 선생님께서는 아까 어떤 나홍 스님이 어떤 생불로 추앙되고, 또 그리고 그분의 사리 숭배 신앙이 그렇게 조선시대에 지속되었던 그런 어떤 그분의 위상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 박혜당 선생님께서 이제 그동안 연구가 많이 되지 않던 화남 혼수에 대해서 자료를 새로 이렇게 찾아보시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재미있는 통찰이랄까? 그런 것을 보여주셔서 앞으로 이 연구 방향이 어떤 식으로 가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 자연스님 발표는 앞에 네 번째하고 조금 다르게 이제 오대산 얘기만 집중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대산 진신 신앙이라든지 아니면 북대가 어떻게 이렇게 속에서 신앙의 대상으로서 내지는, 그리고 산 전체가 어떤 성산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런 신앙이 등장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광범위한 자료를 섭렵하셔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황인규 선생님께서 아마 이제 1번에서 4번 플러스 5번을 갖다가 엮어주시는 역할을 저는 하셨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나홍에 대해서, 또 그리고 화남 스님에 대해서도 그동안 미발굴 자료를 소개하시면서 어떤 불교계에서 위상을 말씀하시고, 또 그분들이 어떤 이런 오대산 북대 신앙의 주역이었는지를 갖다가 아주 잘 보여주셨는데 시간이 너무 짧아서 저희가 다 듣지 못한 것이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6편의 논문이 이렇게 발표가 되었는데, 그래서 제가 저희 한 30분 정도, 40분 정도 시간이 있을 텐데 그것을 이렇게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우선 방청석에 계시는 분들은 각 발표자들에 대해서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한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질문이 어떤 좀 정확하게 포커스를 가지고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떤 이 주제체 전체에도 관련되는 것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별 그 발표자에 대한 질문은 나중에 나가서 개별적으로 하셔도 될 것 같아가지고 이 학술대 주제하고 관련된 좀 큰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한 두세 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지금 할 저기는 그래서 오늘 저희가 6편의 이제 논문을 들은 것을 갖다가 제가 좀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좀 구분을 해봤는데요. 우선 그 한 가지는 그 나옹이란 누군가, 화남이란 누군가 하는 그분의 생애와 사상에 대해서 알려는 노력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게 한 꼭지고요. 모든 분들이 한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고 다들 지금 6분의 발표에서 어느 부분 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그 후대에서 본 그분들의 위상에 대한 그 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17세기 이후에 보통설이 나타나면서 나옹이냐 아니면 태고냐 하는 그런 쪽 과정에서 그분들이 어떻게 인식되었는지 그것을 논의하는 것이 한 가지 주제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 한 제가 4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텐데 발표자들께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 각자 하신 말씀이 있으시면 더 추가하시고 없으시면 그냥 스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 어떤 후대에서 입장에서 본 후대의 시각에서 본 나옹과 화남의 어떤 한국 후대에서의 위치에 대한 것이 두 번째가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그 지금 아까 조계종 중궁조 아니면 좀 좁혀서 지금 나옹과 화남 스님과 그 오대산 신앙과의 그 연결고리에 대해 가지고 그것이 어떤 세 번째 또 한 가지 주제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아까 우리 저 젊은 이제 민순이 박사가 제기했던 그런 문제인데 왜 하필이면 그 자리에서 그런 신앙이 탄생했을까 하는 그런 좀 더 크게 그 당시 역사적, 사회적, 정치적 상황하고 좀 크게 보는 것은 어떤가. 하다못해 그 강릉이라는 어떤 경제적인 그런 도시의 인접성 그런 것도 어떤 오대상 신앙의 그 발음과 어떤 발전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역사적 필연성에 대해서 좀 질문을 했는데 그것도 하나의 꼭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4번으로 놓고 다섯 번째는 이제 그 자료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선생님들 보니까 이런 연구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자료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사실 한국불교 연구에는 자료가 참 자료가 작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건 전부 다 기록되어 있는 것들 그러니까 뭐 비문이라든지 행장이라든지 어록이라든지 그런 것만 보고 지금 이제 연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그 당시의 사회나 이런 또 불교 외에서도 적은 그런 자료들도 좀 같이 봤으면 좋겠고 근데 또 자료도 이제 아까 우리 박혜당 선생님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그 자료의 어떤 또 진위성 이런 것도 굉장히 가려봐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그 비판적인 그러면서도 발굴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재한 스님이 어떤 아까 오전에 저희 그 청규 얘기가 나왔는데요. 청규도 이제 자료가 여러 개가 있고 그 발문이 남아있지만 그것이 실제로 간행이 됐는지도 사실 아직 모르는 것이 그런 것이 밝혀지지 않았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자료의 그 증빙의 문제 우리가 어떤 자료를 어떻게 선택해서 이런 연구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는 아직도 남아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문제를 제가 한번 정리를 오늘 하루 종일 앉아있으면서 제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그냥 그 발표자 선생님들한테 한번 좀 생각할 거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예를 든 그 5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오늘 발표하신 데 대해서 미신한 분이 있으시면 각자 논문 오늘 연구하신 데 대해서 더 추가하실 부분 발언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자 선생님들 지금 경우 이제 순서대로 하지 않고요. 그냥 뭐 먼저 하신 분들 먼저 하시고 우리 자연 스님께서는 아까 뭐 좀 예약을 해놓으신 상태라 가지고 좀 하실 말씀이 꼭 있으실 것 같고 누구부터 먼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좀 도와주실 거예요. 제가 하는 건 먼저. 네네. 제가 죄송하게도 늦게 와서 앞부분에서 어떻게 얘기되는지 모르겠는데 하더라도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건지 제가 한번 제안을 해볼게요. 조계종의 중흥조와 관련해서 나옹하고 또 화남 관계를 한다는 건데 이게 좀
공원법 뭐 이런 걸 논의하지 않더라도 저는 이렇게 봤어요.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가시사 한번 태국보의 그 운동을 봤는데 저는 나중에 이번에 사고상으로 보는데 저는 그 각주 130에 결론적으로 화남 스님은 나홍의 군도라기보다도 교류한 인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읽다가 앞부분에서 얘기 한번 묶어서 사회자님께서 이 부분을 좀 참조해서 이걸 좀 이끌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승관계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어떤 도안관계를 아니요, 생각하시는 저는 네. 그러니까 화남 스님이 태고보의 문도냐 아니면 그 나홍 스님의 문도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저도 이제 그게 헷갈렸는데 저는 나홍 스님의 사고산문 쪽에 문도인데 사고산문의 대통인데 나홍의 스님의 문도가 아니라 나홍과 교류한 인물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같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태고보가 아니라 나홍을 어떤 중흥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나홍과 화남의 관계는 어떤 문도의 관계라기보다는 그 교류한 그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여러 발표자들이 간단히 말씀하셨습니다. 거의 동시대 인물이고 그래서 만나고 그런 것을 얘기했는데 첫 번째 그러니까 나홍이냐 태고냐 이 얘기에 대해서는 다들 그렇게 말씀을 많이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사상적 차이에 대해서 아까 이병욱 선생님이나 아니면 정식 선생님께서 말씀을 좀 하셨고요. 네, 저는 네, 어쩌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썼더니 이제 법학 전공자처럼 돼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 조계종 종원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는 입실명수예요. 입실명수는 말 그대로 그냥 그 입실이면 최고의 경지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승강 입실을 하죠. 입실을 해가지고 눈앞에서 바로 이게 인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게 전폭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법맥을 보면 제가 가장 황당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진묵대사 금산사에 있었던 그 진묵대사가 세상을 떠날 때 그 공사일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세상을 떠날 때 스님을 어느 쪽에다 넣을까 이렇게 물어봐요, 제자가. 그러니까 법맥을 어느 쪽으로 넣을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진묵 스님이 휴정 스님 좀 못마땅하긴 한데 그래도 그냥 그쪽에다 넣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족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바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경호 스님 같은 경우도 아까 어떤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그 만공 스님 법맥에 대해서 이렇게 쓰다가 보니까 경호 스님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 법맥 속에 교학선들이 들어가 있어요. 만화보선 같은. 그렇게 되면 이건 선종의 법맥도 아니고 그냥 배우고 그냥 배움을 받은 사람의 법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계종 종원에서 얘기하는 입실명수라고 하는 원칙 자체가 문헌적으로 확인이 안 돼요. 태고보와 나홍 해근이 원나라에 가서 뭐 평산시름하고 서북천공에 그 인가를 받고 왔다는 그거 외에는 사실 확인이 안 됩니다. 뭐 어디 비문에서도 누가 인가를 받아왔고 누가 인가를 했고라는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계종 종원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입실명수의 원칙을 가지고 그 법맥을 얘기를 하자면 하나원수는 그냥 하나원수고 태고보는 그냥 태고보입니다. 나홍해는 나홍해는이고. 왜냐하면 이들 사이에서 국어가운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법을 인가해주고 인가받았다는 기록이 어디에도 안 나옵니다. 어디에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그 후대 사람들이 그 임으로 그냥 그들 갖다가 법을 주고받은 관계로 규정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야말로 그냥 이념적인 족보인 것이지 무슨 누가 정말 누구의 스승이 아니냐라고 하는 따지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학생분들 중에서 화남 스님이 왜 소환이 됐는지 아마 그 무대산에서 같이 이렇게 나홍 스님하고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교육을 한 것 때문에 화남 스님과 같이 들어가고 또 태국업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본으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화남 스님이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화남 스님에 관해서라면 그분의 사상이 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모근이 쓴 화남기를 통해서 보자면 세상이 그냥 다 환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환을 그냥 환이라고 버려두는 건 아니에요. 그 안에서 또 수행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원각경에 보면 이렇게 단복 수행하는 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남기 보면 그런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만 얘기를 할 수가 있지. 도대체 이 화남 스님의 사상이 뭔지, 물론 이제 그 화남 오록이 북한에 있다고 이제 그 어디 일본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것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태고 보우의 사상이나 나홍 해군의 사상이 어떻게 화남에게 이어졌는지, 그리고 그 화남의 그런 생각이 또 그 뒷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어졌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후대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어떤 법맥관념, 족보관념을 가지고 계속 이전 시대의 그 사람들의 관계를 규정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좀 그 무리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법맥 얘기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법맥에 관한 논의는 제가 최초로 이제 법맥에 관한 논문을 쓴, 그리고 그 전부터 많은 분들이 법맥을 가지고 논의를 한, 그때는 주로 이제 논쟁이었죠. 진울법통이냐 아니면 태고법통이냐 이걸 가지고 논쟁하는 차원에서 이제 법맥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성철 스님도 이제 그래서 그렇게 글을 쓰신 거고.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이미 20년 정도 법맥에 대한 논의가 정리가 되면서 법맥이 뭐 진울이건 태고건 뭐 이게 사실관계가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합의가 된 것 같아요. 이 학계에서 합의가 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 법맥이 진짜냐 가짜냐 뭐 또 이런 거에 따지는 이제 법맥 발표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이제 더 이제 문제를 찾으려면은 그렇다면 그렇게 규정된 조선 불교가 과연 임재 종풍이냐라는 걸 따져봐야 되는데, 임재 종풍을 내세우기 위해서 법맥을 얘기를 하고 인맥을 만들어냈는데 과연 조선 불교가 다 선승들이었는가? 그 동사열전에 나오는 그 수많은 그 승려들이 정말로 선종 승려로서 치열하게 수도를 하고 정말 자기 나름의 어떤 깨달음을 얻은 그런 선승들이었는가? 선승의 계보였는가?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정말 자기들이 스스로 규정한 정체성하고 실제 조선 불교가 보여준 실제적인 모습하고 이것이 들어맞는가라는 거, 이걸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법맥 사실관계에 대한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어쨌든 이제 임재종풍으로 스스로 정체성을 확인했다라는 그 정도에서 이제 정리를 하고, 실제 조선 불교 지금 남아있는 그 문집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조선 승려들이 그렇게 선적인 어떤 치열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수행을 하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글을 남겼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더 치열하게 우리가 우리 학자들이 공부해야 되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말이 약간 좀 거칠었지만 네, 좀 마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법맥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두 가지 개념을 섞어 쓰시는 것 같거든요. 그게 고려 말의 법맥 문제는, 그러니까는 중국인 같은 경우가 원간섭기 때, 그러니까 원나라 지배기 때 중국인은 4등급이에요. 4등급. 몽고 사람들은 어떻게 부르냐면 몽고 사람, 그 다음에 생목인, 중앙아시아 사람, 고려도 이쪽 범주에 약간 들어갑니다. 그리고 화북인, 그 다음에 강남인 이렇게. 그리고 임재종은 강남인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몽상불교나 아니면 고봉이 법맥 오후인가를 계속 강조했던 게 사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태고보호 같은 경우도 그게 서면인가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태고함가를 지역한 걸 가지고 가서 그 글을 보이고 나서, 그러니까 거기서 뭐 활발한 어떠한 선적 행위들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법맥을 받을 수 있었던 거는 사실 신분구조의 역전현상. 우리 전 역사에서 중국인과 신분구조가 역전된 거는 그 원간섭기 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더 신분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오후인가를 강조했었던 이유는, 강남 오사불교에서 오후인가를 강조했었던 이유는 강남인이 신분이 낮았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네들의 정통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고, 그게 고려까지 영향을 미쳐서 갑자기 고려 말에 인가를 받으려고 이번 유학을 가는 문제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한 가지고요. 그 다음에 그 고려 말에 있는 얘기고, 조선 후기에서의 지금 법맥 얘기는 아까도 계속 얘기 나온 것처럼 보학이라든지 안 그러면 학통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는 사실 다른 얘기입니다. 그 두 가지를 지금 개념을 섞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도 없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분명히 혼수 비문에 나홍에게서 법을 받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중요시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황인규 선생님이 무학대사 전공자지만 무학 같은 경우도 지공한테 법을 받으러 갔다가 지공한테 못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 나온 법을 읽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맥 문제는 고려 말 조선 초까지는 굉장히 중요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조선 후기 들어서면서부터는 다시 흐려지는 거죠. 그래서 약간 차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중천조 문제라는 게 지금 현재 조계종에 존재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도의국사를 시조로 하고 중천조를 태고 보호로 한다. 근데 지금 왜 태고 보호가 되냐면 고려 말에 강남 오산불교의 법맥을 받아왔기 때문에 중천조로 지금 진울과 태고 보호가 들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진울 같은 경우는 송광사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불교를 일신했다. 그 다음에 사상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태고 보호가 들어가는 거는 사실은 이게 법맥 문제에서 그 부분이 중천조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만약에 혼수가 나옹 제자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중천조로서 태고 보호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나옹 해근이 들어가야 된다. 사실은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논의에서는 사실 그 얘기는 전혀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보면 사실 이 문제는 살아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약간 다른 관점을 얘기하고. 아니,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뭐 법맥을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측면이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고려시대까지는 산문 중심으로 불교가 운영이 됐거든요. 그렇다가 고려 말부터 이제 문주 중심으로 바뀌고 조선시대도 그게 간다고 봐요. 그게 그렇게 안 보면 하람 스님이라든지 회암사의 나옹 스님하고 태고보호 스님이 같은 사찰에 계셨다는 게 설명이 안 됩니다. 제가 애써 강조했지만 송광사에 보게 되면 나옹 수선사 계통인데 고려 말에 보게 되면 태고보호 스님의 제자들이 다 송광사에 계시거든요. 주지로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임능을 세웠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현각 스님께서도 그런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산문 중심에서 문도 중심으로 갔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공적인 거에서 약간 사적인 걸 가는 거다. 그래서 문도 중심으로 갔는데 좀 아까 말씀드린 여기에는 오인가의 전통이 개입이 좀 됐다고 보는데 그게 바로 몽상성품의 주요 사상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지금 조선시대 불교사 전공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여기 계신 분보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 조선시대에도 몽상성품의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산문 중심에서 문주 중심으로 갔다 이런 선상에서 이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제가 뭐 이제 아까 했던 이야기 조금 더 보완을 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이제 역사학에서 이렇게 어떤 인맥 관계를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뭐 자료를 가지고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추정해 볼 수도 있고. 근데 과연 인가가 증명되느냐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과연 인가가 증명되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고보의 제자들이 송광사 주지를 했건 뭘 했건 상관없이 그들이 인가를 받고 인가를 그 법맥을 이었다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자리에서 왜 후대 사람은 임으로 그걸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성철 스님이 그랬어요. 이 인가를 주고받는 문제는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거기에 관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불교의 법맥이라는 책을 보면 거기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법맥이라고 하는 게 이거는 아무런 증거도 없는데 그냥 만들어낸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인가라고 하는 그 과정 혹은 절차, 그 행위 그것을 사실은 그냥 사문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사문화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역사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다양한 자료들을 가지고 뭐 이러저러한 그 인맥관계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그 시대의 불교를 재구성해 볼 수가 있죠. 재구성해 볼 수가 있지만 여기서 예컨대 나옹 스님이 그 화남 스님의 스승을 찾아가는 걸 전송하는 시가 있어요. 그때 그 스승은 누구냐죠. 그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제 이 사불산문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런 그 부산 선문 중심으로 한다면 그 선문의 스승이겠죠. 그렇다면 그 사람이 과연 법을 인가해 준 사람이냐? 그건 어디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나옹 스님이 이제 자연 스님께서 그 화남 스님이 나옹 스님의 법을 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증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공부선에서 얘기한 것밖에 없습니다. 오대산에서 그 서로 가까운 남자에 있으면서 이제 서로 가르침을 주고받고 이제 석장 같은 걸 주고 이랬다는 것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는 가질 수가 있겠지만 실제로 나옹 스님이 인가를 해줬다는 기록도 없어요. 공부선에서 그 기술되어 있는 것도 이제 그 화남 스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옹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게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인가라고 본다면, 이제 뭐 좀 아까 얘기했던 것좀 좌중문생 같은 관계로서 스승과 제자로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것도 명료하게 인가해줬다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되게 인가를 주고받을 때 개송을 하나씩 남기잖아요. 그죠? 개송도 남기고 그러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그런 자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걸 가지고 범맥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입신명수라고 하는 그런 그 원칙을 적용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역사적인 자료나 뭐 어떤 불교계 안에서의 인맥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런 가장 원칙적인 문제. 그 성철 스님 말에 따르면 그 누구도 관여할 수 없는 두 사람만의, 그죠? 그 문제를 가지고 저는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어떤 입신명수 같은 그야말로 인간을 주고받는 것으로서 법맥을 따져보자면 사실은 어떤 법맥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조선 후기 불교를 보더라도 똑같이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동사열전 같은 데 이렇게 읽어보면 제가 읽은 바에서는 정말 스승한테 제자가 이렇게 인가받은 기록을 거의 못 봤어요. 그런데 그냥 법맥을 계속 만듭니다. 계속 만들죠. 그럼 이건 이제 이론하고 정신하고 실제가 상이하는 거예요. 상이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제가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은 바로 그 부분이죠. 그 부분에서 과연 이제 그러한 의심을 계속 고집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조선 선불교가 조선 후기 불교가 인재 정풍으로서 그 기상을 떨쳤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선종의 이제 본질이 무엇인가 깨달음에 대한 이런 얘기는 좀 굉장히 큰 주제인 것 같고요. 여기 대해서 아까 비슷한 저는 조금 주제를 바꿔서요. 첫 번째 주제에 나옹이냐 태고냐 이 문제에 대해서 정답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논문 쓴 거 주제를 가지고 이제 소급해서 추정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느낀 소감은 뭐냐면, 나옹이냐 태고의 사상이 어느 게 더 의미가 있느냐, 만약에 그 말을 바꾸죠. 이렇게 우리가 언급을 하고자 한다면, 먼저 원나라 사상, 원나라 선정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았는가를 먼저 규명을 하면 상당 부분 나옹 사상의 독창성, 태고 사상의 독창성이 드러날 개연성이 매우 높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저는 원나라 선정의 영향을 저희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태고 사상의 독창성, 나옹 사상의 독창성을 논의한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뭐랄까요? 그 구체성을 좀 결여한 게 아닌가. 제가 이번에 논문을 쓰면서 나옹이든 태고든 상당히 원나라 선정의 영향이 결정적이고 거기서부터 자유롭지 못하니까 우선 그거부터 규명이 돼야 그 다음에 나옹의 사상이 의미가 있는 건지 태고의 사상이 의미가 있는 건지가 밝혀지지 않을까가 이번에 제가 논문을 쓰고 느낀 소감입니다. 사상적으로 좀 그 영향관계를 더 좀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 혹시 그 1번 주제하고 관련해서 그 말씀 좀 법맥에 관한 전문가는 아니라 법맥 골자품 문제 때문에 특이상 그걸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뭐 안 하겠고, 저도 뭐 어쩌다가 뭐 나온 논문 몇 개 쓴 것 때문에 불려왔는데, 아까 제가 그 질문을 드렸죠. 처음 제가 공부할 때 기왕후와 태고 보호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제 논문 이거 아니고 대부분 안 읽고 쓰시리라 생각되지만, 태고보가 귀국하기 전에 영령사에서 기당설법을 할 때, 그때 이제 원나라의 황제나 이제 황후들이 이제 금랑가사를 내리고 향을 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기왕후가 금랑가사를 줬고 그것을 이제 태고보가 입고 설법을 했다. 그리고 기왕후의 친곡인 강건강이 또 향을 또 따로 바쳤다,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혹시 태고보가 일찍부터 기왕후의 구원을 받았고 그것이 태고보가 귀국하자마자 왕사 국사가 된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았냐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단순한 저희 추측이고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도리어 질문을 그리고 그에 대해서 뭐 교육하지 있는지. 역사하시면서 말씀해 주시고 특별한 근거 없습니다. 제가 과문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근거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어쨌든 강건강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고, 강건강은 이제 고려말에 굉장히 유명한 관관이거든요. 우리나라 국교에 많은 영향을 미친 사람이고, 해서
혹시 이제 연구를 해주십사고 그러니까 뭐 역사적인 대도 북경에서 있었던 광제선사에서 태고도 스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때는 거 아닙니까? 그 기록에 따르면 동민왕이 이분은 내가 돌아가서 왕이 되면 왕사로 국사로 모셔야 되겠다 이런 기록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순제 바로 그 귀가 기와모잖아요. 원나라로 하면 안 되죠. 원제국인데 역사상 최초로 외국인이 황후가 된 인물이고 또 세컨드였다가 포스트가 된 인물이거든요. 또 기왕은 또 여기 대편도 정도에 어렸을 때 여기 유배로 오잖아요. 그 삼촌과 뭐 이런 대판 싸우잖아요. 그래서 기왕은 여기 해주 신광사 대청도 정도에 유배로 오잖아요. 그런 인연들은 뭐 있겠죠. 근데 제가 과문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 저는 그리 보기가 좀 추정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 기왕 순제하고 순제 후원을 받았으니까 그 기왕후의 그 후원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런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종교를 이야기할 때 보통 강에다가 비유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의 문화 현상입니다. 시초는 조그만 있지만 내려오는 낙동강을 이루려고 하며 수많은 색강들이 붙어줘야 강이 되는 것인데 저는 신앙도 그렇고 수행도 결국은 흘러내려오면서 다양한 문화와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내려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시대적인 환경이나 배경을 무시하고 그저 하나의 줄기로만 가지고 주장한다라고 하면 이거 자체가 모순을 갖고 가는 거다. 범맥이나 이런 것을 말할 때도 그건 범맥이라고 하는 것도 아까 서성 이야기했지만 삼행대사 연구를 하다 보면 삼행대사도 출가할 때 그 족보를 적어놓은 게 있고요. 법계도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산대사 밑으로 이렇게 법을 이어오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건 현실로 보더라도 우리 스님들이 어디에서 출가하셔도 공부할 때는 방문점 가서 공부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한국의 전체적으로 내려온 하나의 문화 현상이었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까 지금 뭐 범맥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제 이후에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했으니까 그걸 뭐 역사적인 사실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하기엔 이미 이제 지난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그것은 하나의 우리가 족보를 만드는 이유가 그 비록 그 중간에 어떤 모순들이 있고 할지라도 우리의 뿌리라든지 어떤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족보를 만드는 것인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장자상속이라는 건 이건 좀 안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게 되면 나중에 스님들 사이에도 내가 직손이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문제가 실제로 일어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사실 이제 이런 그 문제들이 불거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법맥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사법인가라고 하는 건 이미 이제 그게 직접 인가한다는 건 모순성이 드러나버렸잖아요, 벌써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그런 걸 가지고 논하기보다는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법들이 어떻게 한국 법계가 이어서 내려왔느냐 하는 것.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허균이 주장했던 그런 것들의 사상적인 흐름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도 새로운 문맥이다. 우리 문맥이라는 게 사람으로 내려오는 문맥이 아니라 전체 우리의 사상이 어떤 주기를 타고 흘러내려오면서 변화를 하면서 왔느냐는 그게 차라리 옳은 문맥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 발표 들으면서 저는 각자의 다른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을 다른 당신들이 맡은 그 과제만 이렇게 발표를 하셔가지고 이 범백 문제라든지 지금 이게 전체 그 이번 학술대의 주제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하나를 맞출까 그 직소 퍼즐을 한쪽씩 다 하셨는데 그걸 맞춰서 이제 그림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좀 걱정을 했더니 다들 또 그 말씀을 해주셔서 좀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변맥 문제와 공통 문제의 그런 어떤 것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인 것 같고요. 그 자연 스님께서 아까 좀 더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A와 B를 좀 맞춰서 하나의 그림을 보여주실까요?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왜 오대산이냐라고 하는 부분, 그 민수련 선생님 말씀하신 부분이기도 한데요. 저도 제가 오대산에 있으면서 오대산 불교가 음지였던 적이 별로 없어요. 음지였던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조선시대까지도 사실 잘 됐었고, 최근에 화랑심 이종욱 스님 때까지도 거의 이게
조선 초기에도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실록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금강산하고 오대산에 저렇게 엄청나게 많다. 그래서 다 부셔야 된다. 뭐 이런 게 실록에 나올 정도였었고요. 그 다음에 조선 중기에는 또 사명당이 사고를 걸림하면서 주변 활신이를 금원으로 지정하고 국가적으로 보호하는. 그래서 오대산이 그 위로 올라가면요. 그 위로 올라가면 왕건 때도 거기가 진호국가 사찰 비슷하게, 그리고 그 틀을 만든 게 지금 저 누구야? 아까 제가 발표한 보천과 효명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주류 쪽에 있었어요. 그런데 완전 인류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주류는 맞는데 신라시대 때는 황룡사가 당연히 초인류죠. 어떻게 되겠어요? 오대산이 될 수 있는. 근데 오대산이 굉장히 지역적으로 애매한 게, 자장 스님이 오대산으로 들어가시는 게 선덕왕 때가 아니고 사실 진동왕 때 말년에 들어가셔서 그쪽에서 이제 돌아가시는 걸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권력으로부터 밀려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선덕여왕 때 같이 하시다가 선덕여왕이 이제 비담 영종인한테 그때 죽었는지 그것 때문에 죽었는지 뭐 정하진 않지만 분명히 비담 영종인한테 죽거든요. 죽으면서 김유식 입주주 세력으로 물갈이가 되죠. 그 과도정부가 이제 진덕여왕 때고, 그래서 결국 나중에 밀려나게 되는데, 그때 권투중례를 하면서 간 데가 오대산이에요. 그러니까 명주 쪽에 무언가를 해서 다시 돌아오겠다. 그러니까 이 명주가 지금 현 정부에서 지금 가야문화권 뭐 이래가지고 하는데, 그 다음에는 명주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맥 쪽이고 민족도 다르고 지역적으로 달라요. 그런데 거리상으로 볼 때는 경주랑 상당히 먼 것 같은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동해안고속도로 비슷하게 그 당시에도 교역로가 있어서 생각보다 가깝습니다. 그래서 확 치고 들어올 수 있는 정도의 거리예요. 그래서 그쪽에 가서 권투중례를 하려다가 이 양반은 실패하시고 결국 정사에서 돌아가시게 되는 거고, 그 뒤로도 계속 그런 도전 세력들이 많습니다. 그게 보천유몽도 그런 도전 세력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굴산문의 범일국사도 거기서 시작을 해서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고, 나중에 명주군함, 아예 명주군함이 나옵니다. 김주원 같은 경우는. 그래서 거기가 한 2중 정도, 2중 보충대 정도 수준은 돼요. 그래서 그거를 장악하는 사람이 잘하면 치고 들어올 수 있는, 가장 인류로다가 치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됐고, 아이러니하게도 고려시대 때 개성하고 또 거리가 또 상당히 가까워요. 그래서 나홍 스님이 2번 다 주석하실 때도 거기를 보면 상황이 당신이 좀 답답할 때 딱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나갈 때 와 있는 게 아니고 답답할 때 딱 와 있고, 여차하면 들어가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홍 스님은 주주로 결국 지공 스님의 돌아가시고 나서 그 산이 이윤과 관련된 그런 힘을 얻어서 결국 이제 왕사까지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그래서 지역적으로 봤을 때나 위치적으로 봤을 때 한국사 안에서 왜 오대산이냐면, 그 동네가 약간 별도와 같은, 그 다음에 독립된, 그러니까 완전 독립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서 신라시대 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고 고려시대 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려올 수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예맥 쪽이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동단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동쪽 끝. 그래서 그런 쪽과 관련돼서 그러니까는 오대산이 한번 성산이 됐다가 금강산이 되는 것도 나중에 원제국의 동쪽 끝이에요. 그러니까 당나라 때는 오대산이 동쪽 끝이라고 왔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원나라 때는 금강산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쪽 끝이라고 하는 땅끝 개념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연합돼서 오대산이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하는 거고, 그래서 왜 오대산이냐라고 하는 거를 제가 생각을 해보면 이런 요소들이 특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서 그쪽에, 그러니까는 야망이 있는 사람은 그쪽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조계종에서 흔히 그런 얘기 하거든요. 실력사 범위를 벗어나면 조금 멀어지는 거다. 근데 그 정도 거리,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총무원과 실력사 정도의 거리가 개성불교 아니면 경주불교랑 오대산 정도의 거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흥미로운적인 말씀이십니다. 나중에 좀 더 추천해 주십니다. 그러면은 잠깐 그 미술사 하는 친구한테 들은 얘기가 있는데, 금강산이 뜨기 시작한 게 고려시대 때부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전에는 고려 왕건이 금강산에서 덕기보살한테 이렇게 절하는 그림이 있거든요. 아니 그러면서 이제 뒤에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오대산이 아까 이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비가 못 되고 금강산한테 밀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단무갈보살, 태조 단무갈보살 예배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저도 이제 그거하고 논문을 썼는데요. 그건 훨씬 후대에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후대의 인식에 의해서 바뀐 거고, 실제로는 그 문헌들을 다 그 금강산 관련된 문헌들을 조합을 해보면 원간석기 초기에 금강산이 처음 만들어져요. 그 전에는 금강산이라는 이름 자체가 안 쓰입니다. 그래서 그때 만들어지게 되고 그 영향을 뭐 때문에 만드냐면 오대산을 본따서 만들어요. 단 굉장히 재밌는 거는 당 제국 시대 때는 오대산은 중국 오대산의 체인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산서성 오대산의 제1호 체인점입니다. 2호 체인점이 일본 에지연에 있는 거고 3호 체인점이 서북 쪽에 서한 쪽에 있습니다. 그렇게 체인점으로 쭉 건설이 되는 건데 금강산하고 다른 점은 금강산은 우리나라만의 특징적인 보살이에요. 다른 쪽에서는 법기보살, 단무갈보살 신앙이 없어요. 그거는 저는 원간석기라고 하는 특징이 작용한다고 생각해요. 그때는 중국보다, 그러니까 중국 안에서 불교보다 우리나라가 더 시군적으로 아까 제가 높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독자성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금강산은 중국에서 신앙하지 않는 또 다른 보살이 된 거고, 지장보살이라든지 아까 그 청관보살 같은 경우도 다 중국에 있어요. 그 체인점으로 다 일종의 비슷하게 개설이 되거든요. 그런데 금강산 같은 경우는 우리의 독자성이에요. 그리고 그 구조가 만들어지는 데에서는 오대산 영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도 제가 사실은 논문을 작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국의 성산문화의 특징, 한국불교의 성산문화의 특징, 그래서 그런 작업들은 있습니다. 점점 흥미진진해지고 그리고 그거는 분명합니다. 금강산에 밀린 거는요 100%입니다. 금강산이 엄청 유명해요. 예, 그래서 양촌 건군이 중국의 사절단으로 갔더니 명나라 황제가 시를 지으라고 네가 그렇게 시를 잘 짓는다며 그래서 시제들을 던져주는데 그 중에도 금강산이 있어요. 그리고 금강산에서 처음으로 약을 파는 게 굉장히 재밌는 겁니다. 금강산에 와서 살면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게 금강산 쪽에서 처음으로 판 약이에요. 그리고 그게 지금 계승자가 어디냐면 월정산은 아닙니다. 월정산은 아니고요. 저 설악산 봉정암 쪽이 그렇게 그 맥을 계승하고 있죠. 그래서 세 번 오면 소원이 하나 들어진다 이런 거. 그리고 최해라는 사람이 쓴 고려시대 때 글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금강산 스님들이 자꾸 그렇게 약을 팔고 있는데 그거 택도 없는 소리다.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소리 없었다. 이런 얘기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원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조선 중기까지도 계속해서 조선 후기도 금강산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금강산을 그림으로라도 집에다가 놓으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냐면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금강산도가 유명해집니다. 이건 굉장히 재밌는 구조예요. 이상입니다. 마이크를 좀 이제 돌려야 되겠습니다. 저희 지금 이제 앞에 계신 선생님들 미진하신 부분 대충 설명하신 것 같고요. 그 플로어에서도 말씀을 좀 질문하셔도 좋고 아니면 논평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영태 선생님하고 또 다른 선생님들 하고 이종 선생님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 분이 이렇게 한 말씀씩 하는 걸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김영태 교수님. 예, 많은 재미있는 유익한 말씀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자리에서는 기존의 그 태고 통솔에 변형하지 않고 일단 화남 스님이 태고 쪽 이제 계보가 아닌 그 나홍 쪽 계보다라는 건 거의 다 동의하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법통 법맥에서 이제 박현영 선생님은 이제 사상이나 수행 자체를 봐야 하는 인간한 그것은 법맥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제 법통은 사실은 어떤 정체성의 표명이고 또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더라도 이미 역사화돼서 본 거기 때문에 그 자체는 중요하다고 당연히 보고 있고요. 제가 이제 질문을 여러 선생님들 중에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오대산 북대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나홍 화남 스님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이제 물론 제목으로 보면 저것이 어떻게 연결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오대산에 대해서는 자연 스님이 오대산이 왜 중요한가는 누누이 설명해 주셔서 더 이상 질문 안 해도 될 것 같지만 이분들에게 나홍과 화남 스님에게 오대산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다들 얘기 뭐 거듭해주고 여러 가지 지금 오늘 많이 나오는데 그냥 기화 스님도 그 오대산 얘기가 나와요. 아까 발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기 저 영감함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그 나온 스님 진영에다가 이렇게 제를 올리는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날 이제 그 다음 날인가 밤에 꿈에 이제 신이 한 분이 나타나가지고 이름을 바꿔줘요. 수임무준이었다가 특동 기화로 이름이 바뀌는 그게 오대산 영감함에서 벌어진 그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화스님 당시에 이미 그 오대산 재성과 이제 재성에게 제를 올리고 또 이제 나홍사상에 제를 올리거든. 그래서 그 당시 조선 초기 상황에서 나홍 스님하고 오대산하고는 어쨌든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던 거죠. 연관이 되어 있던 거고 화남 스님은 모르겠어요. 화남 스님은 정말 사실 뭐그 건드레 글밖에 없기 때문에 나홍 스님은 분명하게 연관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기화 스님이 그렇게 한 걸 보면 그 정도로 말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불교를 얘기할 때 불교 테두리 내에서 좀 얘기가 좀 일단 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외적인 거 갖고 자꾸 이걸 부각시키면 불교 본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조명이 안 된다고 보는데 저는 이렇게 제가 연구해봤지만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뭐냐면 고려 말에 그 고려 말하고 조선시대 조선조에 태고보호 스님하고 나온 스님의 불교계 위상 또 밖에서의 사회에서의 위상이 어떤가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일단 이 나온 스님이 저는 순결했다고 보는데요.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 언급이 돼야 될 것이 불교가 이 성리학자들한테 굉장히 탄압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현상에서 나온 스님이 이제 돌아가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전국적으로 추념사업이 다 있는 거예요. 이 신륵사도 있고 회암사도 있고 저 안심사도 평양에서도 있고 오대산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있는데 전국적이라고 얘기한다면 지난번에 제가 양평 여기 가까운 양평의 태고보호 스님을 보면서 같이 한번 조명을 해봤는데 거기서도 태고보호 스님은 산하사 중gon한 것밖에 안 나와요. 나온 스님에 대한 추념사업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 이게 추념사업이 일어나면서 뭘 해야 되냐? 불교를 다시 중흥하자. 계속 여기서는 불교 탄압을 자꾸 해가잖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 있는데 지금 현재를 봤을 때 거기 중요한 게 나온 스님과 관계되는 게 그러니까 회암사하고 신륵사는 이 세계 얘기했지만 부처님이 돌아가지 못하고 법을 철한 곳이다 이렇게 이 규정을 지으셨는데 지금 현재까지 기록으로 남아있는 거 보면 오대산이 가장 많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오대산에 지금 나온 스님이 머물렀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악 스님하고 지선 스님이 거기에 나온 스님 추중했지만 그 부분도요 나온 스님에 대한 추념사를 오대산에서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머물지 않고 거의 5대를 전부 다 나온 스님 문서들이 중참을 합니다. 심지어는 지금 말씀하신 성종대 영감함 거기 나온 스님 머물렀고 기화 스님이 처음 기화득통 그런 이름을 쓰신 거잖아요. 거기서 성종대 비구니 해명 스님까지 거기서 중을 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걸 우리가 설명해야 되지 않나. 적어도 우리말 조선 초전기는 그래야 되지 않나. 그런데 이제 김용태 선생이나 뭐 이종수 선생 오셨지만 조선 종기 이후에 중기후에 청호 스님이 등장하잖아요. 그때 이후는 또 판이 또 달라져요. 그래서 이걸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그런 관점에서 불교사나 불교의 그 사상의 맥락을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오대산 불교 또 북대 쪽에 제가 좀 몇 개 얘기했지만 그게 더 부각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스님께서 좀 깜짝 놀랐어요. 오행사상 얘기하시는데 이거 저는 그렇게 가르쳐 모르겠어요. 차라리 그러려면 누굽니까 밀교 전공하신 분 있잖아요. 서영일 선생님이 얘기하신 불교 쪽에서는 밀교 택지법으로 얘기를 하셔야죠. 왜 오행사상은 불교에서 왜 얘기합니까? 불교 쪽으로 색깔이 다르더라도 우리는 불교를 부처님 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당연한 얘기지만 오대산은 좌장 스님하고 연관 안 줄 수가 없어요. 불교가 탄압받는데
아까 나온 스님의 추념 사업을 하고 중창을 했지만, 야, 이게 자장스님 5대산 신앙, 이게 전국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큰 비중이 있냐, 이런 관점에서 이걸 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제가 말이 필요없습니다. 이 정도. 앞으로 고대산 신앙에 대해서 외연을 넓혀야 되겠다는 지지를 느껴집니다. 그러면 아까 저기 선생님 가운데 계시는데 누구시죠? 말씀. 네, 저는 이진경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좋은 학습대에 뜻밖의 참석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고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기 자연스님께서 아까 왜 고대산인가 그리고 동족의 끝 그 말씀과 또 민순희 교수님께서 강릉 지역의 경제성을 부각시키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 정동진이라고 하고 저기 지역적으로 보면 정확하게 명주 북이에요. 지금은 동해시가 되었고 정동진에서 불과 3km 떨어진 곳에 신복항이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가 워낙 바람이 없고 너무 잔잔한 항구라서 그 옛날부터 굉장히 어항으로 발달되었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 지역의 전설이 수로 부인의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신라시대에 향가로 그 허나가라는 노래가 신라시대의 전체가 그 허나가가 이렇게 전체 신라시 저기 사람들한테 불려졌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맥락을 경주를 중심으로 본다면 그 수로 부인의 그 허나가 그 노래로 인해서 이 지역이 그 당시 신라에는 하슬라라고도 불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적인 정보를 볼 때 이처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종교는 그 시대적 문화가 첨가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있어서 그 맥락으로 한번 보시면 어떨까. 정동진은 동쪽의 가장 바른 곳에 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되어 있으니까 그 시각을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거 제가 잠깐. 네. 정동이라는 것은 풍수지리에서 지금 청와대에서 가장 정동이 바로 여기고요. 정남은 어딘지 아세요? 정남. 장은 불갑사인가요? 거기에요. 예? 영광도 불갑사죠. 거기 정남이고 여기 정동이고. 글쎄요. 그렇죠. 불갑사죠. 불갑사. 그러니까 거기가 정남이고 여기는 정동이라는 데는 정동이에요. 가장 동쪽 정동이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얘기를 하셨으면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그 수로부인 얘기에서 두 가지 또 똑같은 구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수로하면 수로부인도 생각할 수 있지만 김수로왕 생각나거든요. 그리고 수로부인 때 그 허나가 얘기 보면 그게 구지가랑 또 똑같아요. 비슷해요. 짝퉁이에요. 그래서 이게 충대였다라고 하는 게 또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주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어떤 독창적인데 주류로 들어가고 싶은 그런.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 강원도 쪽, 제가 지금 강원도에서 한 10여 년 동안 살고 있는데 이렇게 다 보면 지역적인 특색도 있고 단 한 번도 우리나라에서 주류가 돼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뭔가 맺힌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라도는 백제때라고 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지 말고요. 불교적인 관점에서 얘기하시죠. 그냥 각술대인데 뭔가 그쪽이 특징적인 문화 코드가 있어요. 분명히 그거를 원주 쪽도 그렇고 선불교 쪽도 그렇고 뭔가 지금 특징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종합적인 연구를 사실 진행을 해볼 생각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기 저기 준비해서 저희 멘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관 시간이 지났다 그래서 우리 그때 이종수 선생님 그냥 마무리하는 총평 1부분 해주십시오. 예, 뭐 끝날 때 다 됐기 때문에 제가 간단한 말씀 하나만 드리면 지금 이제 오대산 불교, 뭐 예를 들어 또 지리산 불교, 뭐 금강산 불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그 순천에서 이제 지리산 불교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면서 그러면 오대산 불교라고 할 수 있는 특징이 있느냐 이런 쪽으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지 거기에 뭐 나온 스님이 잠깐 살았다. 물론 뭐 그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좀 더 이제 그런 어떤 특징적인 측면을 앞으로 좀 더 부각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정도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재현 스님께서 계속 연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그 종합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그러면 저희들은 이제 이만 물러가고 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대주주의 형사 좀 드릴 거예요.